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6위 공개합니다. Coming soon. 이게 진짜 스릴러다. 네가 해. 거의 오시엔인데요. 네, 계속 제가 틀고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오시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이게 16이라니까 과연 이어지는 사건들도 얼마나 더 엽기적이고 충격적일지 저는 너무 상상이 안 갑니다. 뒤에 기사를 읽기가 무서울 정도. 진짜로. 진짜 오늘은 그래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5위 공개합니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거.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쉬워 보여요? 예, 아니 좀 이렇게 하기엔 예고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기사 지금 4개 읽은 사람인데 오늘도 너무 체력이 왜 이렇게 빠져요? 힘들어가지고요. 예. 그 정도로 궁금해 죽겠어요. 귀가 궁금하죠. 네. 그 정도로 궁금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거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3위. 행방불명 20초 만에 사라진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녀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녀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녀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아니,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2위입니다. 아무도 이 소년을 모른다. 상자 속의 소년.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1위 공개합니다. 자, 11위 마더, 사라진 아이.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that 계세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근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렇지. 그렇죠. 거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아,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2가 이어집니다. 매일 밤 내 이웃의 피를 부른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OCN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자기 그만.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제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제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제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건데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